젊은 날 배트스는 에든버러에 있는 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그에게는 들은 것을 빨리 익히고 쉽사리 되풀이하는 재능이 있었다. 집에서는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지만 교수들이 있을 때는 예의 바르고 주의 깊으며 지적인 인상이 강했다. 교수들은 곧 그를 수업을 잘 듣는 학생으로 눈여겨보고 좋게 기억했다. 아니,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상해 보였지만 그 무렵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편애도 잘 받았다. 당시 대학에 속하지 않은 해부학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 여기에서는 그냥 K 선생이라고만 하겠다. 버크의 처형에 환호한 군중이 소리 높여 버크를 고용했던 자들의 피까지 요구하던 때 그 사람들은 변장을 하고 에든버러 거리를 살금살금 돌아다녔다. 하지만 K 선생은 그때 최고의 평판을 얻었다. 그는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부분적으로는 대학의 라이벌 교수들의 무능력 때문에 인기를 누렸다. 최소한 학생들만큼은 그의 이름에 깊은 신뢰를 지니고 있었고 패트스도 그를 믿었으며 패트스가 이 빛나는 유명인의 총애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성공의 기반을 닦았다고 믿었다. K 선생은 뛰어난 교사일 뿐 아니라 봉비방이기도 했다. 그는 면밀한 비교 못지않게 익살맞은 암시를 좋아했다. 패트스는 두 가지 면 모두에서 선생의 관심을 끌었고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었으며 그 밑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부조수 또는 수업의 부조교라는 반정규직을 얻었다. 이런 자격을 얻음으로써 강당과 강의실에서 그의 어깨에 얹힌 책임이 늘었다. 건물의 청결과 다른 학생들의 행실에 책임져야 했으며 또 여러 가지 재료를 공급하고 받고 나눠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당시에는 이런 일에 대단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K 선생이 그를 가까이 묻게 한 것도 바로 이 마지막일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같은 골목길에, 마침내는 해부실이 딸린 같은 건물에, 이곳에서 그는 격한 쾌락의 밤나들이를 다녀와서 아직도 덜덜 떨리는 손과 구역게 흐린 눈으로 겨울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시간에 침대에서 불려나왔다. 재료를 공급하는 지저분하고 지독한 침입자들 때문이었다. 그는 구석구석에 악명이 높은 이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비극적인 짐을 내리는 걸 돕고 값을 치른 후 놈들이 가고 나면 기분이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유해와 함께 남곤 했다. 그리고 나면 돌아가서 간밤에 남용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낮을 위한 재충전으로 한두 시간 얕은 잠을 청했다. 삶이 죽음의 흔적 안으로 쓰러져 가는 모습에 대해 그보다 더 무감각해질 수 있는 젊은이는 별로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보편적인 배려란 없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운명과 운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고 자신의 욕망과 야심에만 매인 노예였다. 냉정하고 경솔하며 이기적인 인물로서 그에겐 겨우 심하게 취하거나 처벌받을 만한 도둑질을 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밖에 없었다. 이런 분별을 도덕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그는 교수와 동료 학생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기를 썼고 눈에 띄는 실패는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매일매일 자신의 고용주인 K 선생이 보는 앞에서 나무랄 데 없는 근무 모습을 보였다. 그는 흥청망청 쾌락을 누리는 밤으로 낮에 노동을 보상했고 그런 균형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그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이제 그만 됐다고 선언했다. 재료 공급은 스승에게나 그에게나 지속적인 두통거리였다. 크고 붐비는 수업이라 해부학자의 원재료는 바닥이 나기 일쑤였다. 그러니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래는 불쾌하기만 한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 위험한 결과가 닥칠 수도 있는 위협이었다. K 선생은 이런 거래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들은 시체를 가져오고 우리는 값을 치르지. 그는 운율에 맞추어 말하곤 했다. 퀴드 프로쿠아랄까.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더 세속적으로 조수들에게 일렀다. 질문을 하지 말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재료들이 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없었다. 만일 그런 생각이 전해졌다면 그는 두려움에 꽁무니를 뺐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중대한 일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예절에 대한 공격이요, 학생들에게는 유혹이었다. 이를테면 패트스는 종종 시체의 신선도에 대해 자문하곤 했다. 그는 해가 뜨기 전에 오는 무례한들의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쌍판에 거듭거듭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너무 비도덕적이고 단정적이다 싶은 생각은 스승의 꾸밈없는 권고에 떠넘겨 버렸는지도 모르겠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임무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가져오는 시체를 받고 값을 지불하고 범죄의 증거에서는 눈을 돌릴 것. 11월의 어느 날 새벽, 이런 침묵의 정책이 모진 시험에 들었다. 그는 심한 치통 때문에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방안을 서성이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고통의 밤 이후 찾아드는 깊고 불안한 졸음에 빠져들었고, 세 번인가 네 번 성난 신호음에 놀라 깨어났다. 가늘지만 밝은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말도 못하게 춥고 바람이 부는 데다가 소리가 껴 있었다. 시내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지만 이미 멀리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낮 시간의 시끄러움을 예고했다. 구울들은 평소보다 늦게 왔고 평소보다 더 얼른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에 취한 패트스는 그들을 위층으로 안내했다. 그는 꿈결 속에서 투덜거리는 아일랜드 사투리를 들었다. 그들이 고약한 상품이든 자료를 끄르는 동안 그는 졸음에 겨워 벽에 기대 있었다. 돈을 지불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죽은 자의 얼굴에 멎었다. 그는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촛불을 치켜들고 두 걸음 다가섰다.